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21번째 시간 총선 전날입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두 분이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요즘 진짜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네. 네, 이제 뭐 방송상으로는 내일이면 이제 일단 끝나니까. 예. 아니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대변이 정말 많거든요. 네. 뭐 여러 분 있는데 다들 선거하러 갔어요. 네. 출마해갖고 출마 안 하는 대변인은 나밖에 없어요. 아니 MBC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이제 얼굴이 자주 나오셔가지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함께하고 있는 전 민변의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거기는 대변인이 낙천 사람이 우리 형님 하나뿐이에요? 아니 출마한 사람도 많지. 출마한 그- 사람도 있고. 뭐 아니 왜냐면 그래도 있고. 미래통합당은 전통적으로 선대위 대변인 부대면 낙천자 잔치야. 네. 다 거기다 때려 넣어.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 영입하셨다가 그 비례 밀리신 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낙천자 잔치.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브리핑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던데. 그도 지금 이름 나오는 거 보면 다 아니 전통적으로 그래요. 지난 2020 내가 해봐서 알거든. 낙천자들 거기다 다 때려 넣어. 당 대표가 그냥 할 일 없지 이거라도 해라. 탁 때려 넣어. 이번에도 보니까 네. 거기 보면 다 낙천자. 나는 거기도 안 넣어주던데. 아니 저도 뭐 비슷해요. 뭐 나가려다 못 나가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놔. 이렇게 그것도 이런 덜 미운 놈이 식인데. 안 넣어주지. 더 미운 놈은 안 넣어줘요 거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무게감 있게 등장하신 이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금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정말 이제 내일로 다가온 방송상으로는 총선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계속 좀 허전하실까봐 우리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MBC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 다 뵙게 돼서. 아이고, 예. 어떻게 그 저희 방송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 방송은 네. 그 원고를 안 줘요. 네. 하도 유명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원고도 안 주고 뭘 준비하냐 그랬더니만 네네.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네네. 수다 떤다 생각하고 오라. 편하게 그냥 예.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당장 내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처럼 클립을 나누지 않고 이 통으로 오늘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스피디하게 하지만 또 핵심을 비껴나가지 않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전투표 하신 분 누구십니까? 안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하려고 했는데 네. 줄이 너무 길어서 못했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뜨거운. 6시 반에 갔었어요. 근데도 줄이 있더라고. 아침에. 아침 6시 반에 야. 토요일 날 6시 반에 갔는데도 관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관내는 별로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니까. 그렇죠. 관내에 많지는 않은데 한 대여섯 분 있더라고. 6시 반이요? 6시 반에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정도 가면 보통 예전에 경험 투표로 가면 한 7시에 가도 거의 줄 안 서요. 사전 투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저는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갔거든요. 바로 집 앞이니까 갔는데도 사람이 줄 서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26.69%, 뭐 역대 단연 최고고요. 사실 이제 대선이 투표율이 훨씬 총선보다는 높기 마련인데 지난 17년도 대선에서는 26.06%, 그때보다 높았고 총선 비교를 해보면은 뭐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 16년도 총선이 12.19%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 자, 지금 양쪽 여야에서 모두 해석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하기 마련이다 보니 이걸 놓고 과연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어디에 유리한가는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높으면 본 투표율도 높아질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2012년이나 단순 비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2012년은 사전 투표가 좀 정착이 되기 전이고 그렇죠. 이제는 정착이 됐으니까 네네. 16년 16년 총선. 16년보다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사전 투표율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얼마 전에 이제 선관위에서 그거 조사하잖아요. 투표 의향 조사. 근데 2016년에 비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10몇 프로가 높아요. 네. 사실은. 음. 그걸 보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야, 그거 아픈 마스크 쓰고 하겠어?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단한 투표율이 상당히 국민들입니다. 저는 높아질 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냥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어디가 유리하냐는 건데 물론 뭐 선거 이틀 전에 이제 막 던지는 겁니다. 막 던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제 방송사는 네. 내일이니까. 내가 막 던지는 거예요. 네. 방송사 내일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라면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야당한테 좀 유리하다고 봐요. 야당한테. 그건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이제 투표장관의 유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 180석 얘가 어쨌든 나왔어. 아니 뭐 당대표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진보진에서 제일 힘센 사람 마이크 센 사람은 뭐 유승민 이사장이지 뭘 맞지 뭘. 요거는 예? 좀 팩트 체킹이 필요해서 이따 얘기할 때 뭐 저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여당 너무 좋아요. 이 지표대로면 180석 무리도 아니야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려는 이 동력과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는 이 분노 투표의 동력은 후자가 셀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높으면.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야당한테 유리하다. 물론 투표율이 높아서 야당한테 유리한다고 해서 야당이 승리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어찌됐든 간 투표율 자체의 팩터만 놓고 보면 그건 힘을 실어주려는 힘보다는 언더독이 투표에서 윗사람을 위를 잡는 건 분노거든요. 두고 봐. 이번에 이 유인이 좀 더 높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층 투표율이 많아지면서 진보 예전엔 쪽이 그랬죠. 유리하다라는 게 네. 좀 클래식이었는데 사실 그건 이미 깨진 지가 네. 좀 됐어요. 그죠? 저 요거는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일단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예. 아무래도 당일날 너무 이제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것도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주말에 어디 안 가시니까 아하. 금토에. 투표하러 가시고 아, 그것도 뭐, 예. 여행도 안 가고 뭐 수요일 날도 이제 차라리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붙어 있으면 수요일이니까 휴가 내기도 애매하고 지금 뭐 인천공항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또 코로나 때문에 아, 근데 이건 되게 예. 그럴 수도 호남이 있겠네요. 예. 투표율이 어디 안 제일- 가니까. 호남이 예. 투표율이 제일 높아요. 30%예요. 그렇죠. 전부 다. 예. 코로나가 제일 없는 데가 호남이에요. 음. 그러니까 좀 더 움직이기 편한 거예요. 대구가 제일 낮아요. 심리적인 위축이 있는 거예요. 나가는 그래서 것 자체가. 여야 막론하고 누구에게 유리할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어떤 구조적인 제약을 만든 투표율이다. 약간 좀 이례적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싶고 안 그러면 이 이례성이 잘 설명이 안 돼서 예.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60%가 넘는 투표율이 될 것 같아서 지난주가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철회해야 될 것 같아요. 60%에 혹은 65%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면. 예. 그럼 5%의 새로운 표가 어디로 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예전에 부동층 혹은 중도층, 스윙보터 이런 분들도 다시 투표장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안철수 뭐 대표를 찍었던 뭐 그런 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가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3당 그러니까 양당 외에 나머지 정당의 메뉴가 아주 잘 차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의 상당 부분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다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에 유리하다? 야당에 유리하다고 하는 게 그럼 또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한테도 좀 더 갈 수 있어서 저 거기가 되게 안개가 되면서 이제 붙어 있는 접전 지역의 판세가 좀 미묘하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좀 살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비례 쪽도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 뭐 한 이렇게. 2% 정도 선에서. 네. 근데 사실 뭐 2%가 정말 지금 절실한 당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3%를 넘기냐 안 넘기냐도 그렇고 그렇죠. 한 석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전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예. 얼마 전까지 제가 지역의 위원장을 하면서 뭐 선거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면서 느낀 거는 예.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투표율이 떨어질 때 할 때 그렇지 않다. 이번에 역대급 투표율이 될 것이다 하고 느꼈던 게 양 진영이 전부 다 폭발 직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들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이 모든 게 불만스럽고 삶이 어려워지고 뭔가 자기들이 분노했던 거를 반드시 표출하고 이렇게 터뜨려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 표가 어디 갈까 싶어서 예. 사전 투표를 해서 내 뜻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전 투표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나머지 그 투표 동료 결정을 못한 사람에 동의하려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진보층도 사실은 진보에 있는 30%는 이미 결집이 끝났지만 이 중도 성향 중에 진보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를 찍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 이 보수 우파라는 정당이 하는 행태를 보니 이게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대통령 탄핵, 감옥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만약에 저쪽 당이 다수당이 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이런 선동적인 이 선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더 넘어서서 예. 반드시 저기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번에 뻔때를 보이자. 그래서 거기에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왔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사전투표로 2번을 갔어요. 이번에 토요일 날. 2번 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 해서 돌아왔는데 저랑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셨군요. 예. 그때 보니까 이게 40대 이하층과 60대 이하층 숫자를 비교해 보면 40대 이하가 더 많아요. 40, 30, 20대를 다 합친 거하고 60대 얼핏 봤을 때 그러면 50대층을 우리가 반반으로 한다고 봤을 때 예. 현재로 봤을 때는 55세를 기준으로 보면 이 젊은 층이 더 많이 나왔다. 이 젊은 층이 더 투표장에 긴 줄을 늘어서 가지고 기다리는 게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그런 결과를 보고 이제 이 통합당이 사전 투표 이 젊은 세대별 투표 결과를 받아보고 이 주말 사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완전 메시지를 바꿔서 이제는 읍소 전략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큰절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일단 전 변호사님은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댕원 위원장의 말씀이 거의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 제일 높은 데가 종로잖아요. 종로죠. 예, 사전투표 제일 높은 데가.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평균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번엔 평균보다 아주 높아요. 워낙 이제 매치가 또 빅매치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뭐 동작이라든지 광진도 비슷합니다. 지금 네네. 붙은 데들이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지인 경우에 대부분 관내 투표가 많습니다. 물론 예, 이제 관내 그렇죠. 투표도 있겠지만 관내 투표는 뭐 그러니까 뭐 오피스가 많은 동네에서 네네네네.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관내 투표가 많다는 전자에 보면 어쨌든 양쪽 지지층이 결집한 건 맞다고 보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사전 투표가 높으면 본 투표가 높을 것이냐 이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얼마나 높을 것이냐 여기에서 좀 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70이 넘을지 왜냐하면 우리 총선에서 70 넘은 게 거의 없으니까.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통은 65만 넘어도 대단히 높은 그렇죠. 거예요. 보통은 뭐 사전 투표 20 그다음에 본 투표 60 정도 넘으면 그래도 투표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보통 저도 한 20 정도 예상했는데 더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난번 대선이랑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 그 차이를 보면 한 3배 정도 해요. 그 사전 투표에 3배 정도 본 투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78% 정도 되는 거라서 저도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네네네. 그래도 70% 넘을 수 있다. 70% 넘을 수도 있다. 넘다 봐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지난번에 이제 저는 아마 대선 때 이걸 갖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왜냐면 그때 안철수도 나왔고 이승준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심상정도 나왔고 어찌 보면 나올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평균이 딱 갈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41.1 이상 얻은 데와 이하 같은 데 어떻게 나냐면 20대, 30대, 40대는 더 높고 예. 50대, 60대, 70대는 낮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다. 근데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율이 좀 높고 투표에 참여 안 하면 투표율이 좀 낮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50, 60, 70분들은 대부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80, 그렇죠. 90% 거의 돼요. 그냥 보면 이번에 사전 투표가 연령대는 안 나왔지만 그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본 투표는 70% 이상 넘어갈 걸로 보고 예. 그럼 당연히 어쨌든 민주당에는 좀 유리한 구도 어쨌든 유리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일단은 네. 네, 현 변호사 약간 말이 꼬이셨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1이면 본 투표가 2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 배가 합쳐서 3. 한 3이 아니라 1대 2 이렇게 해서 이제 1대2 20%면 40%에서 합이 60%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네네네. 예,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태현 변호사님의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분노가 동력이 돼서 투표율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현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민주당 쪽을 좀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일단은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가 과연 몇 %나 나올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한 표가 거의 뭐 4,7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니까 내일 이제 방송에 나가면 내일이잖아요. 예, 저는 투표 꼭 하셔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디든 간에 예, 반드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녹화 시간으로는 이틀 남았고 방송 시간으로 하루 남았는데 역시 마지막 주말을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뭐 민주당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김남국 후보인데 그 연애 토크 팟캐스트였죠. 예, 거기에서 그 여성을 좀 비하했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반대로 통합당 측에서는 역시 지금 차명진 후보가
참 어쨌든 제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조금 뭐 하네요. 좀 말하고 싶지 않은 좀 그 정도의 수위의 멘트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김대우 후보는 이미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설화 말로 인해서 계속 지금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선거에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남국 후보 오늘 뭐 가장 이슈가 됐고 저도 사과문도 받고 저도 뭐 주변에 뭐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당직자들이 또 얘기 들어보면 예. 너무 길고 일단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라는 예. 여론이 많아요.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뭐 물론 구구절절히 얘기 많이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나는 뭐 여성 참가자도 있고 네네네. 자기는 그냥 연애 못하는 남자로서 뭐 상담 받으러 간 것이고 막 얘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을 좀 폄하하거나 아니면 품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 후보가 뭐 방송을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예.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뭐 결혼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짧게 죄송하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뭐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그 나왔던 분들이나 이걸로 했던데 죄송하다 이러는데 마지막 줄이 약간 뭐 죄송한 건지 안 한 건지 약간 유감 표명인데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약간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방송이 너무 좋은 게 무조건 편을 안 들어요. 김태우 변호사님도 이쪽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 형을 저래도 이래도 좋아해. 내가 그 형 좋아해. 예, 뭐 일단은 뭐 깔끔하게 사과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여당 쪽에서 굳이 문제는 설화가 2개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김남국 후보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예. 강남병에 김한규 후보 그 저 단톡 오픈 채팅방에서 뭐 어르신들 뭐 2번 찍으면 뭐 건강이 중요하지 집에 있으라고 그래 이러는 것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완전 대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한규 현 후보?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김남국 후보는 사과 아니고 변명이고 사과 우리 미안하단 말이 있어. 없어. 아임 소리가 없어. 눈치껏 찾아봐도 그건 변명인 거고. 근데 이제 김한규 후보는 이게 우리 공식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 선거 캠프를 하다 보면 단톡방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핵심들만 있고 좀 더 범위 넓혀서 이건 아무나 다 들어온 오프닝 팀방이니까 이게 후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공식 의견 아닙니다. 다만 밑에 보면 잘못했습니다.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임 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임 베리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두 후보가 여당 쪽에서 오늘 다 문제가 나왔는데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김남국 후보는 저는 사실은 글쎄요. 저런 논란은요. 끊어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선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막 터집니다.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내 캠프에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당도 마찬가지예요. 후보 언제 다 쫓아다닙니까? 200명을?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터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문제는 터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수습하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 아쉬운 건 지금 보시면은 저 현 대변인은 사실 개인 사견이잖아요. 여성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가 없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근택 대변인의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현근택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뭐 윤호중 저 총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뭐 진행자가 뭐 해야지 뭐 이러면서 쓱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사자도 사과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미래통합당은 차명진 후보는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차명진 후보에 대한 거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뭐라고 그랬냐. 재판하냐? 이건 정치고 선거야. 그러니까 지금 차명진 후보는 내 말이 팩트냐 아니냐 따져보자. 기사가 나온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재판이라면 그 팩트부터 따져야 되겠죠. 진짜 있는 허위사실이야 진짜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저 미래통합당 윤리위원장의 검사 출신이거든요. 당대표 황교안 대표 검사 출신입니다. 예. 아직까지 법조인의 마인드가 있어요.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팩트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할 수가 있죠. 김종인 위원장은 다릅니다. 지금 재판에 선거야 정치야 이 얘기거든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잘라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부랴부랴 수습은 했어요. 근데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이 근데 없잖아요. 사후 약방문인 건 맞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정리는 했으니까 전 선거 본 투표하기 전 물론 사전 투표하기 전에 정리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어찌됐든 간에 본 투표하기 전에 그래도 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럼 일단 뭐 김남국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선거 막판에 불거지는 것도 뭐 논쟁, 뭐 잘했건 말았건 상황이 어떻고 이거 좀 얘기를 들어줄 계좌가 아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이거에 이어서 이제 그 이쪽이 이제 두 건의 설화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김진태 후보도 밑에 있는 뭐 개인의 또 일탈 행위다 그랬는데 이 춘천에 있는 세월호 현수막을 무단으로 이렇게 훼손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무슨 뭐 기름통이랑 뭐 같이 있는 뭐 그런 것까지 적발이 돼가지고 대단히 좀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김진태 후보도 아예 사과 없던데 그냥 김진태 이거 후보 거는 제가 사실 사실관계 잘 몰라가지고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사실관 잘 몰라요. 아 밑에 그거 아세요? 예, 듣긴 정확히 들었습니다. 몰라서. 네네네. 뭐 본인이 시킨 건 아니고 지킨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본인도 알아보고 있고 음. 캠프에서 뭐 그런 일을 시키거나 뭐 의도한 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선거들을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개인적인 이제 일탈 행위라고 일단 김진태 후보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밑에서 좀 약간 이렇게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터질 때는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일단 뭐 그 사람부터 정리를 하고 일단은 선거 기간에는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도 선을 끊고 나가는 게 맞아요. 뭐 손학규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고 사실 김남국 후보 이 부분도 제가 현 변호사님 이를 보면 평상시에 뭐 조국 사건 등 기타 여당이 분리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것도 열심히 실드 치고 방어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는 이 정말 잘못한 거고 만약에 아니 그게 그렇게 칭찬이야. 그게 이렇게 튀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예. 만약에 진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을 갖다 사퇴시키고 바로 잘랐다 그러면 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박빙 지역에서 한 10석은 더 갖고 가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꼼수 정당 원투 적자 서자 두 당을 합쳐가지고 저는 170 플러스 알파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만큼 못 올라가는 이유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당도 뭐 똑바른 당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 당이 너무 180석, 170석 그러면 적어도 이 독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 당에서는 이제 열심히 우리 180석 아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일진들 이 패널들 중에 이 일진들은 전부 다 맞춘 듯이 147석 한다 이래요. 이 현근택 대변인 얼마 전까지 내가 150석 넘는다고 자기가 하다가 딱 이게 이제 147석. 다 147로 맞춰요. 근데 그 이진들은 감 못 잡고 150석 넘게 합니다. 우리 160석 합니다. 형 일진이구나. 아니 이제는 일진에 들어간 것 같아. 1군에 대변인 맡더니만 그전까지 이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니까 저 봐라 얼굴 저 얼굴이야. 뭔가 인정할 때는 저런 표정인데 그래서 어쨌든 김남국이는 많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자르는 게 맞다. 그래 앞으로 이런 걸 안 하지.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걸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우리도 이제 이런 거 자를 거 아니에요. 제가 대변을 안 할 수가 없네. 자르라고 그러니까 대변해야죠. 대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거 고맙고요. 근데 이제 김대우 후보와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 중에 선거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이에요.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발표될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판단을 받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차명준 후보 같은 경우 너무 잘 알죠.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때도 뭐 의아하게 넘어갔고 이번에도 사실은 뭐 시민단체 저희 당에서도 절대 공천하지 마라 이 사람 부적자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천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약간 김한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이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선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톡방에 뭐 이분의 뭐 공식 입장이거나 이 후보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선거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는 온갖 얘기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나온 것도 다른 편 사람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오픈 채팅방이 그렇죠.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하면요 한 300명, 400명이 톡방에 움직입니다. 거기서 뭐 별 얘기 다 나오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의도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마 어떤 분이 한 발언인 것 같고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후보가 뭐 앞으로 자기가 물론 뭐 선거에 나갈 거나 이런 걸 염두에 두었다면 아마 이런 데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안 나가는 게 맞아요. 정치라든지 공인이라 그러면 네. 본인이 아무리 총각이고 뭐 상담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아주 주도적으로 하거나 뭐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런 그 문제될 소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지 그렇죠. 않았다. 거기다 그냥 웃고 아니면 좀 부적절한 발언도 제가 보기에 있긴 있어요. 뭐 음. 저러면 내가 한 달 내 결혼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던데 뭐 저는 아마 본인이 좀 진솔하게 사과하는 정도면 맞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과정이 벌어진 일이 일단 아니고 지금 세월호 발언이나 아니면 김대호 그 발언에 비해서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발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팟캐스트 알겠습니다. 하다 나온 거라서 저는 뭐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유튜브나 요거 한번 갔다 갈게요. 김준호 변호사님 유튜브나 말씀을 하셔가지고. 팟캐스트를 많이 나오시는 정치 지망생들은 그러니까 좀 말의 품격을 좀 되새기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지지층 아니면 놀자판 뭐 이렇게 사담인 것 같은 약간 살롱적인 분위기 그런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상한 살롱 말고 하여튼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을 스스로 넘고 공보적인 감각들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님 뭐 막 높낮이 가지고 승부하시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게 막말 많지 않습니다. 아, 전혀? 예. 전혀 없죠. 저는 품격 있는 보수입니다.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를? 그 지금 모멘트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긴 한데. 저는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좀 더 훈련이 된 그러니까 그냥 자극적인 언사들로 뜨는 사람들 말고 좀 더 훈련이 된 정치인들을 좀 각 당에서 좀 걸러내는 작업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거 사실 주제는 약간 어긋난 얘기긴 한데 김남국 프로서 저는 아주 친한 건 이제 알잖아요. 원래 저는 정치 지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방송할 때도 마음속에는 품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 있었던 다른 두 사람 엘모 씨하고 피모 씨. 근데 사실은 그 방송 들어보면 엘모 씨하고 피모 씨가 주도한 거고 저 김남국 프로서는 그냥 동조한 건 맞아.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맞는데 엘모 씨하고 피모 씨는 사실은 엘모 씨는 잘 모르고 피모 씨는 아주 잘 알잖아요. 예. 피모 씨는 정치 할 생각 없거든. 그 진심을 자기가 그렇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김남국 변호사는 본인이 정치 지망하고 있었으면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안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뭐라 그러게 정보적인 판단 약간 감이 좀 안 좋아. 그런 얘기 들고 또 유료 컨텐츠라 저는 못 들어봤는데 하나, 예, 예. 뭐 이렇게 뭐 아니 여의도에 다 돌았어요. 그래요? 진짜 제가 또 여기 제가 아싸라서 정치 아싸라서 이미 인터넷 언론사에 좀 다 나와요. 돌아. 언론사에 다 아, 돌아. 네. 그러니까 기자들 다 그거는 돌아. 그 감각이 있으면 아 이건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 형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돼 본인이 정치를 지망하고 있었다면 근데 그거 뭐 못하고 뭐 이런 거 봐서 애초에 나가질 말아야지. 좀 그거 나가지 않은 게 맞고 어쨌든 근데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네. 뭐 사퇴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 차원에서 이거는 긴급하게 성명이 내일 아침에라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요 저는. 난 안 나갈 것 같아. 나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 관장을 공적 쫙 보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비 사일런트 최대한 조용히 가자. 분란을 만들지 말자. 시끄럽게 가지 마. 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칼질을 하면 시끄럽거든요 당이. 우리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은 칼질 없었어. 왜 586 아이 거의 다 됐죠. 뭘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그 지금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또 크게 아니 지금 금태섭? 아니 정봉주 그 열린민주당 말고 최고위원. 어차피 정봉주 의원은 조금 원외였고 예. 원내 58 제가 맨날 얘기했던 동북 쪽의 우원식, 서북 쪽의 우상호, 서남의 이인영 이 전원 원내대표 세 쳐내면 민주당 180이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586 물갈이를 저는 해야지 민주당이 엄청나게 승리할 거라고 봤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최대한 조용히 가자예요. 선거 캠페인 자체가.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슈가 다 묻혀. 그냥 다 코로나야. 기승전 코로나야. 뭐 탈원전이고 소득주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민주당 공보물 봐도 소득주도 성장로에 소자도 안 나옵니다. 탈원전 탈자도 안 나옵니다. 말만 싹 바꿨어. 에너지 정책을 다 변화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책 기존 바꾸는 거 없는데 그 워딩을 안 썼다는 얘기는 뭐냐. 논란 안 만들고 조용히 가겠다는 거거든요. 공천도 조용히. 이슈도 조용히. 국난 극복입니다. 저희가 미국, 일본, 유럽보다 낫죠.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 이거 하나로 조용히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시끄러웠던 게 열린민주당과의 문제인데 예.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은 조용히 가고 싶었지. 근데 열린민주당에서 시끄러우니까 받아치느라 그렇게 했을 뿐. 그러니 그 기조에서 보면 이 문제도 그냥 하루만 버티면 내가 수그러들 거다. 왜? 여기서 만약에 또 뭐 제재한다 이 얘기 나오면 그렇죠. 또 뭐 또 조국 수호 뭐 검찰 뒤로 이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김남국 후보자가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그게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조용히 갈 거예요. 맞지요? 씨 뭐 웃네. 어떻게 우리 당의 간의 대부를 다 들어보다 보는 것 같아요. 맞지? 아니 어떻게 그러면 아니 아직 근데 이 저기-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진실이 예. 밝혀져 있겠죠. 그렇죠. 예. 입장 발표 계획이 없는지를 지금 여쭤봐도 방송이 업로드 됐을 때는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이 좀 그 있- 얘기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여론의 추세를 보는 게 아닌가 음. 싶고요. 아마 이게 뭐 여론이 아주 안 좋아지면 일정 표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처럼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이 일단 크게 제가 보기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아니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이제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뭐 이제 욕설 방송을 또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명단을 뭐 정확하게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뭐 그 다음에 또 그 양 뭐 이제 이런 분들 한 분은 또 성함을 잘못 얘기했다고 뭐 나중에 해명을 했어요. 이니셜을 뭐 이거 조금 그러니까 뭐 한편인 것처럼 하다가 또 이렇게 다 와가지고 또 이러시니까 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하실 것 아니 같아요. 원래 한편 아니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아니 원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왜냐면 그렇죠. 이게 예. 어차피 제로섬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계속 이제 한편이라고 주장을 아니 했었죠. 저쪽에서만 그런 것이고 우리는 한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음. 한 번도.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17번까지 당선이 돼야 돼요. 우리 당에서 11번부터 17번까지 했으니까. 근데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게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향점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옆에서 돕겠다. 뭐 이거 그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주장이 이런데 이제 그렇다면 또 그거를 또 밀어내는 비슷한 것도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밀어내는 것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민생당 호남의 분들이 다 민주당에 다 입당한대요. 예, 다 돌아온대요. 그건 또, 이용주 한편이고 의원도 그렇고, 예. 오히려 막 이낙연 후보 막 사진 걸어놓고 호남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예. 그래서 본인들이 돼야 호남 대통령 만들 수 있다. 막 사진 걸어놓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일방적인 짝사랑이지. 뭐 근데 이게 최근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 완연하죠. 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빨간만 민주당 뭐 이런 이제 전략으로 그렇죠. 해서 팍 치고 올라갔다가 그 성장세가 좀 꺾이긴 결국은 꺾였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정의당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이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온다고 가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기본 이 선거 캠페인을 계속 같이 가는 걸로 계속 잡아온 거예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여기 민주당이란 글자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사실은 열린 민주당, 여긴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생각도 좀 나고. 시민당 얘기를 한다. 줄이면 시민당이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민주당 비슷하고 열린 민주당처럼 돼 있어서 그 동안에는 어찌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갔었어요. 이제 계속 당에서 이제 원팀이다, 같은 팀이다, 1번, 5번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조금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투표장에 가면 헷갈리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린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제가 보기에 약간 조급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네. 서운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략을 완전히 지금 그 뒤집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대부분의 설화는 몇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초조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조한 거죠. 완연히 봐도 지금은 열린민주당이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갤럽 조사 예. 그쪽이 이제 제일 보수적이고 균형 감각 있는 조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관되게 더불어시민당으로 표를 모아달라고 계속 메시지가 가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강력 코어 지지층에게 좀 읍소하는 듯한 걸 하다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민주당 출입하는 분 쪽에 예. 기자 언론사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열린민주당 내에 손혜원 전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노선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놓고 같이 가야 된다, 강하게 붙어야 된다. 두 사람이 약간 설정이 있었다는 고민이 있겠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더불어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관계는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를 누가 많이 가지고 가는 합치면 똑같아. 예를 들어 합치면 30석 근데 20, 10이냐 25, 5냐 뭐 5, 15냐 이 싸움이지 결국 똑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이 얘기? 문제는 총선 이후 그 네. 전국 운영. 예. 당대표 경선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열린민주당 10개다 의석수 20%입니다. 저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을 누가 많이 확보하냐가 무조건 경선 승리예요. 여론조사가 뭐 사실 그렇잖아. 원래 열성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열린민주당 20% 먹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친문 핵심이 열성 지지자들은 그 20%가 열린민주당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10명밖에 안 돼도 100명 넘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랑 경선에서 붙었을 때는 파괴력이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기 그 권력 투쟁이 지금 시작된 건데 여권 내에서도 차기 대선을 향한 이미 그래서 아마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 10%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지율이라서 20%까지 이제 강력한 걸 하진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몇 석을 건지긴 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이 3당 합당을 했으면 그래도 뭐 한 두세 석이라도 가져갔을 텐데 보수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아쉬울까. 쟤네는 저렇게라도 나눠져 있나 2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3개로 나눠져가지고 태극기 부대 다 분열시키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열린민주당의 그 초반 정말 그 분전 정말 대단한 성장세였고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내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하면요. 요거 잠깐 짧게 듣고 제가 조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길게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변호사님이 너무 열린 민주당을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권이나 대권 싸움이라 하는데 아무리 거기 찾아봐도 그 누가 나오죠 거기? 손혜원 의원님이 뭐 당권 나오나요? 대권 나오나요? 후보는 밖에서 데려오는 거죠. 그중에서 밖에서? 사실은 지금 당내에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차기 전당대회나 아니면 차기 뭐 대권 경쟁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하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쪽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쪽에 지지를 얻어서 되겠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 내는 없어요. 그분들을 얻어서 되겠다는 말씀처럼 그분들이 일부 뭐 지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당권 경쟁이라면 사실은 예전처럼 우리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밖에서 수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에서 지금 엄청 치열하거든요. 당권 싸움도 그렇고 대권 싸움도 그렇고 치열하게 될 거예요. 물론 외부의 어떤 응원군일 수는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제가 보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려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실제로 지금 뭐 스피커를 할 수 있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황인석 전 국장 이런 분들이 뭐 당권 나올 거예요? 대권 나올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끝으로 우리 예. 열린민주당과 관련해서 조준 위원장님 생각도 좀 제가 그 현근택 대변인한테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열린민주당이 그 당하고 같은 당이야 다른 당이에요? 다른 당이죠. 예, 그러면 열린민주당이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여당 야당의 기준은 집권당이거든요. 집권당 아니에요.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집권당은 아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을 나누는 기준이 여당은 보통 그 대통령과 뽑힌 행정부 현 행정부를 그 국정과제를 잘 수정해서 그 원래 그 집권할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게 여당이고 야당은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열린민주당이란 당은 대놓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더 선명성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호하는 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온몸을 던지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끼리는 싸워.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여당 내에서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위성정당 1, 2, 꼼수정당, 위성 꼼수정당 적자와 서자 세력에서 밀린 그 정당으로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초에는 이 당을 갖다 꼼수정당을 2개 만든 당을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 꼼수정당 2개가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들이 양심상 이건 잘못됐어. 미래통합당에 뭐 꼼수정당 만들었다고 맨날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뭐 얘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차치하고더라도 늘 자기들이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 깨끗하고 바른 정당이라 그랬는데 꼼수를 2개 만들어가 나갔는데 손까지 잡고 가면 국민들이 여기 심판해서 꼼수정당 안 만든 정당 정의당하고 뭐 녹색당이나 이런 당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얘들 둘이서 막 싸워요. 선명성 경쟁을. 국민들 특히 중도에 있는 사람 헷갈리는 거야. 쟤들이 다른 당이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까? 국민들이 헷갈리면서 이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중도에 있는 조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책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여기 나눠 가지고 정의당도 찍고 옛날에 녹색당 찍고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똘똘 뭉쳐 이 당이 다 비례표를
원래 보통은 꼼수 정당을 만들면 원래 당 지지율보다 모 정당보다 떨어지거든 조금씩요. 예. 근데 얘들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야 참 대단하다. 고도의 수다. 다음에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수다. 그렇죠. 저희들이 봤을 때 고도의 수다 이게. 또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군요. 그래 결국은 저렇게 자, 해석하는 한마디만 더 거는 마지막에 예. 결국은 두 당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2년도 안 남았는데 2022년 3월 때 대통령 선거 할 때 이 두 당이 따로 각자 대통령 후보 낼까요? 대통령 후보 안 내요. 한 대통령 후보를 놓고 뭉치든지 손을 잡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여권 세력이라고 포함시키는데 정의당과 이런 기차 진보 정당 빼더라도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이 세 개 정당은 범여권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일단은 미래통합당 쪽의 시각은 확실히 알겠네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차피 이제 같은 거다라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로섬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합의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기본 네. 전제는 근데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음. 이제 그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 두 당 다 합쳐도 비례정당 두 당 합쳐도 민주당 지지율만큼 지금 여론조사상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물론 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오는 건 네네. 마찬가지인데 그 비율은 저도 따져봤더니 둘이 합치면 조금 더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나오는 지지율이 위성정당이 가져가는 그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저는 자꾸 이거를 이분들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본인들 스스로 그냥 여당이라고 참칭하는 거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네, 뭐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이번은 이 내용은 좀 들어본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 화이팅. 네, 뭐 일단은 어떤 결과가 차기 나올지 대선까지. 내일 이제 저녁 이게 수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늦어진다 그러죠. 비례가. 비례 예. 결과는 다음 날 거의 새벽이 돼야 다음 돼. 날 새벽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또 수요일 날 그러니까 방송상으로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조정 위원장님과 현 변호사님 다 모시고 같이 우리 방송하는데 아마 12시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비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비례는 뭐 다음 날 새벽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자, 마지막 비례정당 말이야. 마지막 주제. 만든 적 없어요? 저희 가장 먼저 만드신 쪽이 이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다 잘못 얘기 잘못했네. 선거법 왜 바꿔가지고 말이야. 자, 그냥 안 원래대로 그래도 하지. 안 그래도 지금 뭐 12시 이 전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선거법을 할지도 아마 첨예한 또 얘기거리가 나올 테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시고 자,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요거는 근데 너무 저도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 방송 봤어요. 찾아봤는데 야 이건 정말 그 언론의 프레임이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특히 이제 몇몇 보수 언론들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청취자의 질문에서 180석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 혼자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범진보 세력을 다 합치면 180석 가까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모든 이제 그 이슈 그 키워드가 유시민 180석 그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는 참 그 저도 이제 언론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근데 지점들이 한마디로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면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저 미래통합당 측이 이게 막 좌충우돌 하고 있어요. 선거 뭐 정권 심판론도 안 먹혀, 경제 실정론도 안 먹혀. 그다음에 무슨 뭐 있죠? 차명지 두고 뭐 이상한 참 소리. 안 먹혀. 그러니까 뭐 이슈가 없었어요. 주도적으로 할 게. 그러다가 이게 딱 나온 거잖아요. 숫자가 180대. 특히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사실은 과반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워. 과반 얘기도 잘 못해요. 아니 뭐 어디든 이쪽이든 그렇죠. 이쪽이든 함부로 봐봐.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잖아요. 우리 아까 지금 얘기처럼 147 얘기하는 것도 과반은 안 되지만 일당은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가 과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까 어찌 보면 조전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게 일진이 됐구만. 지금 이런 딱 미소를 그게 지금 보고 그건데. 계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딱 180석이라고 박아버리면 굉장히 이제 당연히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원래 거고 50대 원래 50대죠. 상대 당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 거라서 저도 사실은 뭐 여기저기 뭐 하루에 전화 10번씩 받으면 요즘 물어보는 게 다 하나예요. 네. 몇 석 예상하십니까? 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세 어느 지역에 어디 쭉 물어보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격전지 있고 맞냐 아니냐 이거 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외국 언론사들도 물어봐요. 일본이나 뭐 미국 언론사들도 네네. 몇 석이냐 뭐 되는 뭐 본인들이 한국말로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아까 얘기처럼 똑같아요. 정해진 거 딱 147석까지 가능하고 조금 더 노력하면 과반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 그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거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딱 이렇게 특히 이제 180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네. 개헌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선거에 가면 균형감이 있어요. 한쪽이 완전히 힘을 몰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는 게 약간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맨날 국민이 승리하고 뭐 모든 당에게 뭐 견제구를 날린 선거 결과였습니다. 이게 제일 뻔한 소리. 특히 지난 총선 때 많이 했던 건데 이 발언 덕분에 이제 범보수가 120은 넘겼다. 절묘한 균형을 맞춰주었다. 뭐 이렇게 흐를 공산이 되게 큰 그 휘발성 되게 큰 발언을 유시민 이사장이 하셨다라고 보고 아무리 프레임이 언론이 좀 과한 건 있어요.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 급에서 180 숫자 나온 순간 뭐 컨텍스트 맥락 다 제거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이것만 먹잇감 되는 겁니다. 다운표. 네. 다운표 어쨌든 해가지고. 180 얘기한 거 맞으니까. 근데 질문에 답을 했고 아니 맞잖아. 맥락이. 아니 어쨌든 근데 호언 장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나머지 보수 언론에서는 약간 민주당 180석 이렇게 네. 써내니까. 그거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합쳐서 물어본 거죠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비례대표랑 지금 합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의 계산은 미래통합당도 우리가 의석수 얘기할 때 미래한국당 합치는 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네,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저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랑 뭐 열린민주까지 어쩌고 해가지고 그 한 무대기가 예. 총 의석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관례상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 180석이라고도 단독 180이 아니라 저 더불어시민당 다 합쳐가지고 180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보수 언론을 쓰는 것도.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 발언도 발언인데 여기 이제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내일이 드디어 이제 방송상으로 내일이 총선입니다. 의석수 전망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나 잠깐 하나만 질문. 네. 저기 위원장 우리 저 16년에 몇 석이었어요 새누리당? 121석. 121? 저기가 122. 121이었어요? 123 대 120이 아니? 123대 120. 121 잠깐만. 123대 122. 네. 네. 자, 123대 122. 제가 제일 먼저 할까요? 121이었구나. 예. 저는 제가 불과 한 달 전쯤에 이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우리 당은 120석 마이너스 알파를 할 거다. 120석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120석은 이하? 못 넘을 거다. 예. 못 넘으실 거예요. 예. 못 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하면 100석 무너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네. 다들 저를 죽일 놈이다. 저 내부 총질자 또 조대원 불평한다 이랬는데 사실 그 그때 지금- 배신자 소리도 들으셨잖아요. 예, 뭐 저 배신자 소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쪽 당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그 방송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보려고 들어가 보면 그 댓글에 요즘 뭐가 조대원 저리 가라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댓글에 야 조대원이 선지자였네. 조대원이 진짜네 이렇게 얘기해요. 불과 한 달 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꼼수 위성정당 원, 이 정통 위성정당 하나만 했을 때는 150석 플러스 알파고 그 다음에 더불어 열린 민주당까지 넣어서 이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 두 개를 넣고 모정당까지 넣으면 저는 160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다. 160 플러스 알파. 예, 160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다. 상당히 많이 전망을 하시네요. 수도권에서 저는 현재 이 상태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루죠. 내일 하루. 내일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특별한 그렇죠. 변수 갖고 그대로 네. 투표장에 가면 네네. 수도권은 20석을 못 넘긴다. 저는 그래 봐요. 이 얘기를 상당히 냉정한 분석이시군요. 냉정한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고 심지어 10석 초반도 얘기해요. 10석 초반도. 그런데 그거는 너무 우리 당한테 가혹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얘기하면 한 20석 정도 수도권 20석을 잡으면 영남에 총 65석 중에 한 5석 날리면 60석. 그다음 충청 강원을 합치면 한 15석 정도. 그럼 75석.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한 20석 하면 네. 95석. 그 95석에다가 비례정당이 15석에서 17석 하면 110에서 112. 강원도에 한 4석도 붙이셔야죠. 예, 강원도하고 충청 합쳐서 합쳐서 15석. 15석 넘지가 쉽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상당히 호남과 상당히 제주는 아주 전패. 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말 그대로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뭐 제가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오늘도 같이 방송하신 뭐 미통당 저기 대변인 나오셔가지고 100석 못한다 음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울고불고 얘기하는데 제가 110석을 넘게 잡아줬으면 많이 잡아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계산법이 되게 저도 혼자 이렇게 막 해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2주 전에는 한 3주 전에 붙어 있었어요. 지역구 기준으로 둘 다 120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지율 변화가 심한 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유권자가 단일화 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 동대문 민병도 의원이 하차하고 그렇죠. 장경태로 밀어주니까 그때는 이해훈 의원 접전으로 봤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솔직히 차이가 좀 말씀드리면 나버렸죠. 장경태 후보가 좀 더 유리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된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한 30석 정도는 지역구에서 25석 30석 정도는 차이가 날 거다. 차이가 나는 걸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원경에서 보면 다 맞는데 근경에서 보면 다 틀리는 수들이 있어서 저는 아직은 조금 그 지역,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못 믿는 것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유선 투표 비율을 줄였을 때 그게 실제로 그 표심이 맞는가? 그리고 거기서는 실제로 고령의 인구의 그 투표율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비중도 높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랑은 좀 결과가 다른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호남도 그렇고 물론 이제 지금 거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그런 곳들이 있어서 조금 안 잡히는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도에 좀 안 잡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좀 미지수인 곳들이 있고 다만 인천은 조금 많이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7대 6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넘어온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얼마나 보수적으로 잡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민주당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지역구 133석 정도가 제일 보수적인 접근일 것 같고요. 제일 짜게 보면. 그래서 저도 더불어시민당이랑 지역구에서 민주당이랑 해서 150 정도는 확보한 것 같다. 확보한 것 같다. 민생당은 좀 어떨 것 같아요? 호남에서. 민생당은 거기는 그야말로 또 까봐야 아는 지역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특징적인 지역들이 좀 있어서 민생당 혹은 무소속 그 이제 민생당 출신의 무소속 이런 분들이 한 3분 정도는 생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아까 분석하는데 단순히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저는 판단을 뭐 대선 전략기획위원도 해봤고 전략적으로 많이 있고 제가 또 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통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이기지 못하면 그 지역은 접전하고 있으면 다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 최초의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들은 저도 뭐 당내 선거도 많이 해봤지만 적극적인 층들 오른쪽 왼쪽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응해요. 중도층들은 거의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 세력이 이제 결집을 해가 땡기는 건데 그러면 그 중도층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이슈를 바라보면 나라 전체를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 경제 위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막말은 막판에 있는 거고 그런 걸 쭉 종합해 봤을 때 이미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에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한 달 전에 여론조사 봤을 때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이 잘 됐냐 못 됐느냐 사실은 코로나는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예요. 원래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도 이미 대통령의 정부 여당의 이 대응이 잘한다가 56% 그다음에 아니다가 그 밑으로 쳐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막판에 이제 중도층들이 사라지면서 이 투표 이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양쪽으로 결정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할 때 되면 수도권에서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이 여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쭉 들어가서 이 큰일 났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 잘못하면 100석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단은 150 플러스 알파 얘기하셨고 어바웃 150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저요? 저 숫자 약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근데 120개여서 제 그냥 얼추 생각에 영남 더 나오고 수도권 몇 개 회복하고 비례 좀 하면 저는 한 140개 정도 봐요. 합쳐서 미래통합, 미래한국당 140개는 보는데 지금 여론조사 얘기도 하면은 100석 미만 맞죠. 저 오늘 박형준 위원 100석도 안 나온다. 그 얘기 맞는 얘기 여론조사대로 하면.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변수는 두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이제 정권 중반에 일어나는 선거는 여당이 다 패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DJ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IMF 극복. 거기다가 선거 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거 이제 결국 졌거든요.
결국 졌습니다. 저 MB도 마찬가지고 MB도 초반에 잘 나갔잖아요. 물론 소고기 촉불씨가 있긴 했지만 뭐 금융위기 극복 이런 거 해도 결국 그리고 거기다 천안함도 터졌는데 지방선거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아무래도 저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있다. 근데 지금 이번엔 지금 결국 코로나가 터져서가 문제인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은 야당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비유하자면 점과 선의 대결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쪽 핵심 지지층들 말고 중간에 이제 스윙 보터들의 판단대로 승패가 갈리는데 스윙 보터들 중에서도 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왔던 분들이 지금 코로나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선으로 보면 불만이에요. 야 이거 나 경제도 안 좋다. 소주성 뭐 탈원전 검찰 다 싫어. 외교도 다 싫어. 심판해야 돼. 선으로 보면 심판이야. 근데 지금 이 스팟에서 보면 코로나만 놓고 보면 괜찮거든. 이 착시 효과를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라는 거가 큰 변수인데 저는 뭐랄까 이 선거에서의 어떤 심판적인 성격 분노에 대한 투표 이런 것들은 사실은 3년의 누적의 폭발인 거지 지금 이 순간 한 시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팩터 하나 가지고 저는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간 심판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스윙부터 중도 진보까지야 중도 보수들한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180의 얘기인데 글쎄 어쨌든 뭐 언론사 미다시가 우리끼리 얘기로 180으로 뽑힌 이상 타이틀이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렵거든요. 그럼 보수 진영 입장에서 쟤네 180이래. 이대로면 우리 다 죽는데? 라는 투표장이 이끄는 엄청난 유인이 되는 거고 상대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내가 안 나가도 180이라는데 이거 뭐 왜냐면 신문 봐도 지금 다 그렇거든. 방송 봐도 여론조사 보면 그런 투표장으로 이끄는 어떤 그 유인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보수당이 그래도 좀 굉장히 절박함이 있어서 저는 180 그다음 뭐 점과 선 3년간의 폭발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여론조사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한 140개 정도 보는 거예요. 140개. 그러면은 이제 범여권에서도 어바웃 이제 비슷하게 이제 비등비등하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무소속 있고 우열이 뭐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비등하게 그러니까 날 것 제가 같다. 예전부터 뭐 일관된 건데 작년 때 이맘때도 저는 선거 결과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기지 못하더라도 지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도 그 표현을 누군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이기진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마 그런 얘기인 거죠. 저는 조금만 하나만 짧게 듣고, 보태면 근데 이제 지역별로 구조의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변화가 있어요. 인천도 원래 연수구가 좀 보수적인 동네인데 송도 신도시가 생겼다든가 남양주도 예를 들면 다산 신도시가 생겼다든가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난 4년간 또 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뀐 것들 그거는 또 어쨌든 세대 간의 그 코호트 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면 수도권에서 조금 지금 제가 오히려 저 보수적으로 잡는 게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이 거의 이기지 못했던 경기도 지역의 일부 도농 복합 선거구에서도 막 이기는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도 그걸 카운트를 하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백석 언더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변화들이 충남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까지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좀 현근택 변호사님 147개. 예, 근데 일단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 고정이고요. 어쨌든 그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거기에 앞서서 일단 180석 얘기는 뭐 저는 이렇게 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은 그럴 시간은 없다고 드릴게요. 보고 예. 그럴 거란 바라려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거 판세를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달라진 걸 많이 얘기하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 강원도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쟁점 많이 되는 게 물론 충청도는 예전부터 팽팽했죠. 항상 팽팽했는데 부산 지역을 많이 꼽습니다. 많이 꼽는데 그게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데가 보면은 중부 내륙천이에요. 중부 내력을 중심으로 거의 그 쟁점들이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약간 중부 고속도로 정도였어요. 중부 있고 중부 내력 있고 그다음에 중앙 고속도로 있잖아요. 중앙 고속도로 쪽은 그래도 좀 아직 보수적이라고 보고 물론 이게 지역을 나눠서 애매합니다만,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쟁점이 붙었던 지역들이 아까 말씀처럼 여주, 이천,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천, 단양이라든지 뭐 충주라든지 이쪽들이거든요. 그 지역들이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예전보다는 상황이 나은 건 맞다라고 보고 어쨌든 부산 얘기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뭐 100석 이하도 뭐 400석이다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인 국면이
저도 그건 인정해요. 정권 중반에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정권 심판석이 강하죠. 그거나 근데 항상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왔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뭘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저는 아마 안전 희구심리라고 봐요. 생명과 어떤 아니면 뭐 저 본인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 나는 저는 그렇게 평가해 줄 걸로 봐서 뭐 어쨌든 과반 가까운 의석은 충분히 확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분의 의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다 들어봤는데요. 총선이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뭐 유권자분들이나 뭐 어쨌든 다 한마디씩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 짧게 한 뭐 1-20초 내로 한마디씩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뭐 없으세요? 다 없으십니까? 저요. 아니 누구든. 지금 2달을 보지 말고 3년을 보자. 오케이. 예. 예, 뭐 2년 전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서 지역구 2석, 120석 넘는 석 중에 그다음에 서울에서 1석 이렇게 얻을 때 우리가 이거는 진짜 제 2차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은 당에 있는 위원장들하고 정치인들이 이거 정신 못 차리면 2년 뒤 총선 때 3차 탄핵 온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했는데 그 2년의 시간을 또 허송세월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를 이리 까레비고 상대를 공격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고 예전에는 지역 선거에서 예를 들면 기초의원 때 가나 같은 경우에는 갑은 여당 하나 주고 야당 하나 주고 나눠 가졌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 선거구에 마저도 미래 당시에 자유한국당 다 떨어뜨리는 국민들 아버지는 그 가번 민주당 가번 어머니는 나번 딸은 이렇게 정의당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국민들이 무섭다.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자유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게 만약에 3차 탄핵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수를 재건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거대 공룡이 된 화석화된 민주당을 견제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못 잘랐어요.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시는데요. 이 정도는 예.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예. 정권 심판 선거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혹은 정권 심판 선거를 잘 극복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총선이었거든요. 전망 투표로 이거를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근데 야당이 지금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뚜렷한 구심이 좀 부족한 거죠. 민주당이라고 뭐 뚜렷한 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뭐 이렇게 넥스트 원이 누군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만약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보수는 좀 그런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니까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좀 잘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당을 좀 리빌딩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 아마 보수당이 특히 미래통합당이 약간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우파들의 신경도 쓰고 또 이쪽이랑 통합도 했고 왔다 갔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차명진 갖고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아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주원진 의원 같은 데들이 좀 세게 주장해서 이 좀 수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좀 떨쳐내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어쨌든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업로드 기준 내일 드디어 총선입니다. 예. 정말 많은 변화가 이번 총선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자로서 끝으로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어쨌든 투표하십시오. 예, 투표하시고요. 저희가 또 특집으로 이 시즌 2 정치인사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을 이번 주 안에 총선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정치인사 시즌 2의 마지막 방송도 이 주말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아주 이 총선의 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내일 밤이죠. 내일 밤 10시 내일 밤 10시 MBC FM4U 아니고요. 표준 FM 95.9입니다. FM4U 가시면 안 돼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